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갑니다. 자, 과세 표준인데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모든 세금은요. 자, 계산 방법이 다 똑같아요.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기해요.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자, 근데 이 과세 표준이 뭐였냐면 이제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기준인 거죠. 기준. 자, 요건데. 근데 지금 재산세는 어떻게 이 과세 표준을 정하냐 이건데,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만 얘기할게요. 부동산만. 이 부동산의 경우는 항상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날 현재 시가 표준액, 그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공정 시장 하액 비율을 곱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주택이 됐건 무조건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대체 몇 퍼센트냐 이건데, 이게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70%예요. 대신에 주택은 60%를 쓰게 됩니다. 주택은 60, 토지는 70%. 자, 토지 건물은 70이고 주택은 60%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 조심할 건 이 재산 보유자가 개인이었건 재산 보유자가 법인이었건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적용하고, 근데 요거는 아마 나중에 아마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정부가 뭐 계속 뭐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현재는 60%, 70% 곱해요. 다만 얘가 이제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에요.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 표준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쪽만 항상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조건 재산세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이 종합부동산세만 항상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곱하기 갑시다. 곱하기 세율로 갑니다. 자, 이제 재산세도 좀 세율 특성을 좀 볼게요. 재산세가 갖는 이 세율의 특징인데, 첫째, 일단 재산세는 두 가지를 써요.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요. 또 하나 초과 누진세율 두 가지를 같이 써요. 두 가지. 이때 대부분은 거의 다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일부 재산이 초과 누진세인데, 일부가 뭐냐면 주택,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3개. 그래서 주택하고 종합합산, 별도 합산 이 3개만 초과 누진세를 쓰게 됩니다. 이건 다시 이따 보고. 자, 두 번째, 이 재산세도요 표준 세율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율을 쓰자. 다만 그걸 적용하기 여의치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도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도 있어요. 중과세율도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2배 중과가 있고요. 2배 중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5배 중과해서 두 가지로 중과가 돼요. 이때 2배는 언제 2배냐? 자, 시 지역에 있는 자, 공장 건축물. 공장 건축물은 무조건 2배 중과예요. 5배도 있어요. 언제? 과밀업 채권역이에요. 과밀업 채권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 5배 중과입니다. 그래서 교재본에 나와 있죠. 이제 각각이 나와 있는데, 좀 저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하나씩 갑니다. 첫째, 토지부터 갈게요. 자, 토지는 첫째,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0.2부터 0.5%까지 점점 커져요. 즉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초과 누진세율을 하는데, 자, 초과 누진세는 결국 이거예요.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자,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5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 뭐 5천만 원 초과 1억이야 1000분의 뭐 2점은 쭉 돼 있는데, 그건 외울 거 없고 이 상태만 기억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두 번째,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얘는 0.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세예요. 0.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자, 분리과세인데 이 분리과세는 얘는 다 차등세율이에요. 전부 다 이 두 개는 얘는 차등세율로 되어 있어요. 첫째, 농지, 목장, 임야는요 0.07%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 용지입니다. 얘는 0.2%.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토지, 이건 4%예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주택가입니다.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은 이게 일반 주택이 됐건 얘가 고급 주택이 됐건 관계없어요. 주택은 무조건 0.1부터 0.4%까지 0.1부터 0.4%까지 항상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다만 별장도 있는데 별장은 그냥 4%예요. 4%만큼을 적용해요. 4%만큼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일반 건축물. 자, 1등이죠. 얘는 0.25%예요. 0.25%만큼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과되는 것도 맞을게요. 중과. 자, 중과는 분명히 제가 두 가지 있다 했죠. 2배 중과가 있고 5배 중과가 있는데, 그럼 2배가 몇 퍼센트고 5배가 몇 퍼센트냐 했을 때, 둘 다 공통점은 공장 건축물이에요. 공장 건축물이에요. 둘 다 건축물입니다. 그럼 건축물이니까 이 일반 건축물이 아까 0.2였죠. 이거의 2배, 이거의 5배예요. 그래서 결론, 첫째, 자, 시지역에 있는 and, 자, 공장, 건축물인데 얘는 0.25%의 2배입니다. 2배. 고려 0.5%만큼 적용해요. 근데 두 번째, 과밀억 채권역이에요. 과밀억 채권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입니다. 얘는 0.25%의 5배 중과입니다. 1.25%가 돼요. 다만 이 5배는 기간이 있어요.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5배로 중과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다 적어본 건데, 뭐 책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만 이 지방세에서 이 재산세도요 가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표준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돼요. 다만 이 가감은 당해년도, 책에 써 있지만 당해년도만, 해당 연도만 해서 당해년도만 가감이 되지 그 다음 연도까지 아니에요. 해서 당해년도만 가감 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율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챕터 갑니다. 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거 가볼게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건데, 1번이 개요가 있고 2번이 적용인데 저는 1번만 봐요. 개요만 보시면 2번은 아까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됐고요. 그래서 그 1번 개요에 대한 것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인데요. 볼게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자, 이제 도시지역분이 뭐 하는 거냐면, 자, 볼게요. 일단은 조건이 일단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여기 도시지역 일단 안에 있고요.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안에 있는 토지와 둘째 건축물과 셋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세금을 또 걷어가요. 뭔 얘기냐면 자 건축물 갖고 이렇게 건축물 가지고 자 건축물이에요. 자 건물 금액이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이라고 가정하고 자, 일단 건물을 보유하면 일단 재산세 내죠. 그럼 일단 건물에 관련된 본래 재산세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 계산이 해당 재산의 시가 표준액 곱하기 그죠? 곱하기 뭐합니까? 공정 시장가액비율. 그럼 건물은 70%를 곱해요. 아까 방금 봤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비율. 그럼 뭐가 나옵니까? 7천만 원. 이게 뭔데? 과세 표준. 곱하기 이제 세율도 있죠. 곱하기 세율. 자, 아까 건물은 몇 퍼센트? 0.25%예요. 그죠? 0.25%. 그럼 곱하기 세율하면 세금이 17만 5천 원. 이게 재산세예요. 이게 본래 재산세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어딨냐? 도시지역 안에 있대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 재산세와 더불어서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세금을 한번 또 계산해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건. 7천만 원과 똑같습니다. 곱하기 0.14%라고 해서 요만큼 또 곱해요. 요만큼을. 얼마인데? 98,000원. 두 개 다 합쳐서 이게 재산세가 돼요. 합쳐서. 얼마가? 27만 3천 원이 돼요. 요게 재산세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물이 도시지역 밖에 있었으면 위에 있는 얘만 17만 5천 원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얘도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야 돼.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로서 계산되게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돼. 한꺼번에. 그래서 항상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은 0.14%만큼을 더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거죠. 다만 기본이 0.14인데 얘를 최고 이게 기본이 말하면 1000분의 1.4인데 최대 1000분의 2.3까지도 조정할 수 있어요. 최고 1000분의 2.3까지 조정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000분의 1.4, 0.14%가 원칙이긴 한데 최대 0.23%까지 끌어올려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지금 뭐 책에 다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인데 어떤 토지가 과세고 어떤 건물이 과세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토지부터 봅시다. 자 토지는요 일단 모든 토지가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어떤 토지가요? 모든 토지가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전, 답, 과수원, 목장, 이면은 빼고요. 뭐 빼고요? 전, 답, 과수원, 목장, 이면은 빼고. 얘는 도시지역분은 과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토지가 환지처분에 공고가 됐다. 그때는 포함해서 과세해요. 환지처분 공고되면 과세해요. 그래서 원칙은 전답, 과수원, 목장, 이면 제외입니다. 다만 얘가 환지처분에 공고가 되면 이때 뭡니까? 이때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였다. 이런 경우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용지도 과세하지 않게 돼요. 또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다. 역시 과세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그게 공공시설용지였다.
도시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다 절대 과세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도 도시 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 다 과세입니다. 모든 건축물 다 과세. 다음 다 과세입니다. 주택도 모든 주택이 다 과세입니다. 다 과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요. 토지 중에서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였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있었다.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과세하지 않게 되게 돼요.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다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중에서 자 분명히 조심할 게 이건데 개발 제한 구역은 원래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가 다시 골프장용 토지, 유원지 토지,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용 토지, 그 다음에 별장용 토지, 그 다음에 고급 주택용 토지면 다시 과세가 돼요. 다시 과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으면 절대 과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골프장용 토지나 유원지, 지상 건축물용 토지, 별장, 고급주택은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도 과세하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도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 다시. 자, 모든 토지가 다 과세입니다. 뭐 얘 신경 쓸 많이 것들 됐고 모든 토지 다 과세입니다. 다만 이 토지가 어디 있으면 공공시설 용지였다 과세하네요. 또 그 토지가 어디 있었다 개발 제한 구역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있지만 어떤 토지였다 골프장, 유원지, 지상건축물, 별장, 고급주택이었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부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분이고, 자, 이제 7번째 부가징수로 갑니다. 이제 재산세 부가징수인데, 이 부가징수도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언제까지 내며 어떻게 되는지, 자, 부가징수 내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부가징수인데 일단 재산세는요. 어쨌든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매년 6월 1일에 성립이 되고 자, 그다음에 세금 내는 기간인데 세금 내는 기간이 연간 2번 있어요. 한 번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있고 또 한 번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럼 이때 요 기간에 내는 건 뭘 내냐? 요 기간에는 건물분, 건축물분, 그 다음에 주택분 반을 내요. 또 세 번째 선박과 항공기분에 대해서 납부가 돼요. 그럼 이때는 뭘 냅니까? 이때는 토지분, 나머지 주택분 반. 그래서 이렇게 주택은 조심할 게 각각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조심할 게 주택. 항상 주택은 어떻게 반씩 내요. 이때 반절, 이때 반절 이렇게 반반씩 주택은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조심할게요.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에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세액이 10만 원이 초과되면 반반씩 내는 거지만 1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때 이쪽하고 그럼 둘 다 징수 방법은 철저하게 고지서. 고지서에서 부과해요. 지금 뭡니까? 보통징수입니다. 보통 징수돼요. 고지서에서 부과합니다. 근데 더 하나, 그럼 고지서마다 내야죠. 근데 안 냈대요. 안 내. 안 내면 이때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가, 산, 금이 붙어요. 그래서 안 내면
법정기한 내면 가산금이 붙죠. 이때 가산금이 몇 퍼센트냐 이건데 일단 기본적인 가산금은 3%예요. 네, 계속한 내면 또 붙죠. 또 붙는 가산금이 중가산금이에요. 중가산금. 이 중가산금이 1.2%가 붙어요. 최고 60개월 동안. 그래서 1.2%씩 최고 60개월 동안 이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근데 가산금은 체납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중가산금은 체납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중가상금이 붙고자 하면 최소한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이어야만 중가상금이 붙지 30만 원 미만이면 절대 중가상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30만 원 이상이 돼야만 중가상금이 붙게 된다 이거예요. 붙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럼 이 고지서에는 항상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어요. 이 세금을 병지가 아니고 병지는 축구선수인데 병지가 아니고 병기죠. 병기. 그래서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대신에 이 고지서가 또 있어요. 이 고지서에 대한 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과세 안 하는데 이걸 뭘 아냐? 이렇게 불러요. 소액 징수 면제한다고 합니다. 소액 징수 면제한다고 이야기도 해요. 자, 그래서 교재 볼게요. 자, 징수방 이제 부가징수 1번. 자,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6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납기입니다. 납기는 이제 세금 내는 기간이죠. 그래서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은요, 반씩 냅니다. 그래서 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절대 10만 원 미만이 아니에요. 1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할 때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시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수시부과도 한대요. 이 수시부과가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잘못 부과한 거예요. 잘못. 이게 세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부과했네. 그러면 정부는 수시로 아무 때나 세금을 다시 재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시부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세금 발생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 징수 방법 등인데, 자, 누가 징수하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게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게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두 번째,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입니다. 셋째, 고지서 언제까지 보내냐? 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납부 방법인데 보죠. 이 재산세도요. 원칙적 납부 방법은 원칙이 한꺼번에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일시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낼 금액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한꺼번에 현금 갖고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현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예외인데 예외. 첫째는 물납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물납. 이 물납이 뭐냐면 분명히 금전 납부인데 돈을 대신해서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겠다. 돈 대신에 부동산 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겠다. 이게 물납이고요.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요.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돼요. 분명히 일시금전납부 한꺼번에 일시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일시납부가 불가능하대. 불가능해서 여기가 불가능해서 나누어서 납부한다. 이게 이제 분할납부라고 해요. 근데 이 물납부와 분할납부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붙어요. 자, 물납부터 볼게요. 그럼 물납하려면 최소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1,000만 원이 초과돼야 물납이 가능하고. 두 번째, 물납은요 반드시 신청을 해서 꼭이에요.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 자,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요. 신청해 놓고 나서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허가합니다. 5일 내. 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대체 뭘 갖고 물납합니까? 물납 대상인데 이 대상은 분명히 아까 부동산이에요. 돈 대신에 부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 부동산이냐 이건데 그 부동산은 항상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 해당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만 물납돼요. 어떤 부동산이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하게 돼요. 주의할 건 국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해당 지역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물납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 물납은 뭐예요? 돈 대신에 이제 부동산 내는 거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세금보다 많은지 적은지 따져봐야죠. 이런 거죠. 내가 내일 이번에 재산세가 한 3천만 원인데 돈이 없어. 물납해야겠다. 근데 내가 촌에 있는 내 땅을 갖고 물납해요. 근데 부동산 금액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이게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납을 안 받아주겠죠. 그럼 그 부동산 금액이 500인지 1000인지 어떻게 따지냐? 따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평가인데 평가는요 항상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날 현재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 근데 용어 조심해요. 여기서 시가라는 거는 일반적인 매매가가 아니에요. 시가 표준액의 약자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약자예요. 그래서 토지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자, 저희가 시가 표준액이 뭐였어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그럼 토지, 그럼 정부가 정한 땅값이 있겠죠? 그럼 뭐라 지칭합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요. 두 번째, 주택 갖고 물납합니다. 단독주택은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개별이나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세 번째, 일반 건축물로 물납한다. 일반 건축물은 그 해당 건물의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6월 1일 전 거꾸로 6개월 전에 6개월 내입니다. 6개월 내 요 기간 내에 형성된 보상가격이나 뭐 공매가액이 있었다. 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런 금액들도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요 저는 거꾸로 보상금액 같은 게 있으면 얘도 시가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물납이라는 얘기고요. 참고로 물납에서 주의할 게 두 가지예요. 물납은 저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재산세만 됩니다. 그 어떤 세금도 물납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두 번째, 재산세만 물납돼요. 즉 부가세나 병기세금은 절대 물납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재산세만 오로지 물납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분할납부 갑니다. 자, 분할납부는 세금을 한 번에 못 내고 나누는데 몇 번에? 두 번에. 2회에 걸쳐서 나눠낸다 이거예요.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야겠다. 이 분할납부도 요건이 있어요. 또 요건. 첫째는 이 분할납부는요, 납부세액이 1000이 아니고 500이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00만 원이 초과돼야 됩니다. 두 번째,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돼요. 별도의 허가가 없어요. 언제까지 신청하냐? 납부기한 전까지.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신청.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합니다. 자, 언제까지 분납 가능하냐? 분납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이네요. 언제요?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45일 내입니다. 45일 이내 이 기간에 분납이 가능해요. 언제까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분납하냐? 분납 방법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 내가 낼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다. 둘째, 내가 낼 금액이 1천만 원 초과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1,000만 원 초과했다 했던 반토막 50%입니다.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 자, 내가 낼 금액이 가령 예를 든 게 800이다. 그럼 처음에 얼마가 돼요? 내고 45일 지나고 또 내요. 이때 낼 게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에요. 얼마인데? 300. 그럼 당연히 앞에 뭐냐? 앞에 500 내면 돼요.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내가 낼 게 1,000만 원 초과했다. 낼 게 뭐 한 1,800이다. 그럼 처음에 내고 또 내야 돼요. 이때는 50% 넘어간 금액. 그럼 반토막이니까 얼마? 900 내면 되고 그래요. 당연히 앞에 똑같이 900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복귀는 이제 물납부입니다. 자, 물납인데 지방재산치상은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받아서 관할구역에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뭐 내용 나오고요. 일단 분할 납부 가능하죠.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물납은 1,000만 원이지만 분할 납부는 500이에요. 초과되면 그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참고로 아까 제가 물납은 오로지 재산세만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분할 납부는 재산세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할 납부가 돼요.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만 되지만 분할 납부는 그 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액 징수 면제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고지산자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000원 미만은 순수하게 재산세만 넣고 따진 거지 부가세 같은 거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만 넣고 따진 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특례라고 있는데, 자, 얘도 볼게요. 자,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점에도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걸 뭐냐면, 자, 아까 전 시간에 배웠죠? 신탁이 되면 누가 세금 내요? 수탁자가 내요. 근데 얘가 안 내요. 안 내면 정부는 재산을 압류하겠죠. 그죠? 압류합니다. 뭘 압류해요? 신탁된 부동산 압류하면 되겠죠. 그죠? 당연해요. 그래서 체납된 그 해당 재산을 압류하게 돼요. 근데 그것만 압류했더니 부족해. 그 두 번째 또 있어요.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또 있다. 그럼 국가는 세금 받는 게 목표니까 그 나머지 다른 재산도 먼저 압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신탁이 된 부동산은 무조건 전부 다 압류할 수 있어요. 신탁된 건 전부 다 모두를 전부 다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고 의무로 뭐죠? 자, 신고 의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신고 의무는 뭐 대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신고 의무는 이제 협력사항이에요. 협력사항. 강제사항이 아니고 얘는요. 협력사항이에요. 즉 협력사항이라는 얘기는 신고가 안 돼도 신고가 없어도
가산세 같은 거 없다 이거예요. 가산세 같은 이런 제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뭘 신고합니까? 자, 보죠. 자, 신고는 첫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둘째, 상속받았다. 셋째, 종중 재산이었다. 뭐 등등등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상속. 부모님이 사망했어요. 자, 그럼 형제간에 상속을 받아야겠죠. 그럼 형하고 나하고 몇 대 몇이냐. 이런 사항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그래야 국가가 얘네가 상속받았으니까 몇 대 몇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신고인데 언제가 신고예요? 신고가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 내 10일 내.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 신고해요. 언제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 요 기간에 신고입니다. 요 기간에. 자, 그럼 이때 그럼 아까 신고가 없었다 해도 가산세 없어요. 그럼 신고가 없었다? 그럼 가산세 없대. 대신에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직권 등재할 수 있어요. 직권 등기가 아니고 직권 등재할 수 있어요. 직권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시 신고 의무도 존재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죠. 이제 세부담 상한선으로 갑니다. 자, 상한선인데 이 상한선은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상한선인데 첫째, 자, 토지와 일단 재산세입니다. 건축물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한도가 돼요. 다만 주택은요. 주택의 가격, 주택 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이에요. 주택의 공시가격인데 대체 그럼 주택의 공시가격이 뭐냐 이거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조심할 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지 않아요. 그냥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첫째 3억 원 이하다. 그럼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둘째 3억 원 넘었지만 6억 이하다. 그럼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 셋째 그 금액이 6억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100분의 130까지가 한도가 돼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한번 뜰게요. 자, 토지 건축물로 가볼게요. 자, 갑시가 자, 토지가 있었대요. 이 토지에 대해서 가진 예를 듭니다. 자, 2016년도에 나왔던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대. 근데 얘가 2017년도에 정부가 부과할 금액이 200이야. 200. 자, 낸 건 이건데 요번에 정부가 부과할 게 200이에요. 그럼 이걸 다 걷는 게 아니고 최대 전년도 금액 얼마까지? 100분의 150까지만 걷겠다 이거죠. 그럼 얼마만 걷어? 150만 원만 걷는다. 이거죠. 이게 아니고. 자, 이거. 자, 그 다음 년도 또, 그럼 얘가 2018년도에 또 내겠죠. 그죠?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고 요번에, 그럼 정부가 계산된 게 얼마? 계산한 게 보니까 재산세가 400 나왔어. 오, 더 올라갑니다. 400 나왔어요. 그럼 이걸 다 걷는 게 아니야. 아니고, 전년도 이 금액에 얼마까지? 100분의 150. 맥스죠. 맥시멈. 100분의 150까지만 더 걷어요. 산수하기 힘들다니, 그죠? 그럼 150만 원이었으니까 150만 원에 반이면 75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25만 원까지. 최대 이만큼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해서 항상 100분의 150까지가 세부담의 한도가 돼요. 다만 주택은 조심할 게 공시가격, 주택의 금액별로 구분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꽤 많았어요. 뭐 토지의 구분도 있었고 또 납세의무자, 그래서 토지의 구분, 납세의무자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방세와 관련된 건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국세 파트 들어갑니다. 국세 파트. 저희가 해야 될 국세 파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소득세하고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인데, 자,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부동산 보유세 일종인데 처음에 그닥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또 교재도 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세편 2편 국세로 가서 소득세법부터 갑시다. 소득세법. 그래서 소득세법과 그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그 소득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가 중요해요.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일단 그 소득세법부터 가볼게요. 1장 이제 국세 파트에서 소득세법부터 갑니다. 자, 이제 소득세법 1장인데 1장 보니까 첫째 1절 소득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소득세를 하기 전에 제목이 1번이 뭐 비과세인데 그거 전에 일단 소득세의 기본적인 정의하고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세인데요. 자, 소득세는요. 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누구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이게 개인 거면 소득세인데 이게 법인 소득이면 이때 법인세가 돼요. 반드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다시 개인의 소득인데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합소득, 둘째는 퇴직소득, 셋째는 양도소득. 여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건 얘죠. 양도소득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볼 건데요.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은 대체 뭐냐 이건데, 자,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합친다.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이거예요. 모두 합친다. 그럼 대체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이냐 이런 것들. 첫째 이자소득, 둘째 배당소득, 셋째 사업소득, 넷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 기타 소득.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꺼번에 저희가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자소득이 뭐냐고요? 이자소득은 이자 타는 거, 이자. 배당소득은 이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년 배당금을 받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장사, 영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죠. 자, 근로소득은 월급 타는 겁니다. 연금소득은 연금 타는 거고요. 기타소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복권소득이에요, 복권. 이런 것들. 이런 건데, 그럼 종합소득에서 저희가 이 사업소득만 해요, 사업소득만.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이따 보겠지만, 부동산 매매업이, 매매와 관련된 사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이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저희가 할 거는 종합소득의 일부인 사업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하고 이 두 가지만 제가 공부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소득세 이제 누가 내냐? 아까 얘기했죠. 개인이에요, 개인. 이 개인이 납세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 소득세는 누가 내냐? 납세의무자. 당연히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지방세는 이 개인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데요. 국세에서는 이 개인을 구분해요. 구분. 어떻게 구분하냐면 거주자하고 둘째 비거주자하고 구분해요. 구분. 그럼 대체 거주자가 뭐냐 이건데, 거주자는 이거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또는 주소 없으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 있는 자. 즉 주소가 있든가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돼요. 그럼 반대 비거주자, 얘는 국내에 주소 같은 거 없어요. 또
183 이상 거소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자가 비거주자가 돼요. 쉽게 이제 주소 거소가 있으면 뭐가 되고 거주 없으면 비거주자입니다. 국적 영주권 안 따져요. 그럼 이걸 왜 구분하냐? 이제 구분한 목적이 있는데, 자, 얘가 거주자가 되면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됐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건 모두 다 과세한다. 모두 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모두 부과한다 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다만 얘가 비거주자가 됐대요. 이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일부 과세, 국내 소득만 일부 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국내 것만 일부 과세한다 해서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과세할 거냐?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국내 거, 국외 거 모두 과세, 비거주자,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이게고요. 자, 다음 또 있어요. 이제 소득세 납세자가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얘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네. 법인격 없는 단체. 얘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법인격이 없다는 얘기 뭐냐? 원래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인격이 없다. 그러면 법인이 아니야. 아니고 한 명의 사람으로 봐요. 인간으로 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 있는데요? 학교 동창회. 다음 직장 공제조합.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한 명의 개인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도 볼게요. 납세지. 자, 대체 어디 가서 내냐? 납세지인데. 저희가 취득세나 뭐 등록명세, 재산세는 전부 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인데 이 소득세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는 국세예요. 국세이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아니고 전부 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돼요. 주소지. 또 시군구가 아니고 전부 다 세무서에 가서 내요. 자, 근데 분명히 방금 세금 낼 자가 거주자가 있었고 비거주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거주자는 분명히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세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근데 주소 없었다? 그럼 어디요? 그냥 거소지가 돼요. 거소지 세무서가 돼요. 그래서 주소지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각각의 납세지가 됩니다. 근데 비거주자? 얘는 분명히 주소나 거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디? 국내, 굳이 하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어가요. 어디? 국내 사업장. 그나마 국내 사업장도 없다. 그럼 어디? 월급 타는 곳. 국내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발생 장소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납세지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득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조제 1번. 자, 비과세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보니까 첫째가 공익신탁에 따른 공이익, 그 다음에 둘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업소득에 보니까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했다, 2번 한 개 주택을 임대했다, 그 두 개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고 나머지 거는 내비돼. 나머지 밑에 뭐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다 이거는 뭐 참고로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 그건데, 자, 그럼 대체 사업소득이 뭐였냐? 그 다음에 볼게요. 2번. 자, 얘를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자, 사업소득이에요. 자, 법제 19조인데, 자, 사업소득의 유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니까 1번 농업, 2번 광업, 3번 제조업, 4번 전기가스, 5번 하수 폐기물 쭉 해서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저희가 볼 건 동그라미 12번입니다. 12번.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 됐습니까? 그래서 이 6번하고 12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역시 또 하겠습니다. 6번하고 12번. 자, 이제 사업소득인데 자, 아까 이제 얘기했어요. 사업소득은 이제 부동산 매매가 있고 부동산 임대가 있는데 자, 볼게요. 이제 사업소득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소득인데 자, 부동산에 관련된 이 사업소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매매업. 자, 두 번째는요. 주택 신축 판매업. 이게 같은 말로요. 같은 말로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건설업이라고 해요.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임대업은 잠시 있다 하고 자,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그 부동산 매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 매매예요. 그 매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매매 형태를 띠게 돼요. 이게 일시적 매매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양도소득이 돼요. 근데 지금은 계속적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부동산 매매업하고 주택 신축 판매업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 주택 신축 판매업부터 가죠. 자, 제목 그대로예요. 주택, 이 뭐예요? 집이요, 집. 자, 집을 신축 뭐해서 지어서 집을 지어서 판매해요. 그래서 무조건 집만 지어서 파는 게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무조건 집만 지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 뭐 하는 겁니까? 이거 2회 이거. 집 져서 파는 거 2회 이거야. 그럼 뭐 집을 사서 판다든가 건물을 지어서 판다든가 또 땅을 사서 판다든가 땅을 개발해서 판다든가 약간 뭐 딴 거 다 돼요. 그래서 집 짓는 거 빼고 다 부동산 매매업이 됩니다. 그럼 대체 아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다며 어느 정도냐? 자, 부동산 매매업은 이게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1과세기간. 여기서 1과세기간 6개월, 6개월이고 6개월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취득을 하고 2번 이상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이상 취득, 2번 이상 처분. 이게 반복돼야 돼요. 근데 주택 신축 판매 보는 게 없어요. 무조건 대나가나 집 지면 돼요. 무조건 집만 지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 신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주택 신축 판매업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다만 둘 다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자, 세금을 계산할 때는 둘 다 실지 거래가입니다. 이거 나중에 양도세에 얘기할 건데 자, 실지 거래가액은 실지 매매한 가격, 실지 내가 매매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임대업 갑니다. 이제. 자, 임대업은 부동산 등을 이게 정확하게 토지, 건물,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4개.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전세권과 임차권을 뭐 대여. 빌려주는 거죠. 대여해주고 일정한 대가 받는 거예요.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전부 다 임대업에 해당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전세권 등등을 대여해주고 일정한 대가 받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돼요. 물론 등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와 건물 등을 대여했다, 뭐 광업권을 대여했다, 뭐 이유 없어요. 무조건 대여해주고 돈 받으면 다
과세입니다.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임대를 했는데 분명히 토지 건물 등을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과세 되는 게 있어요. 비과세 되는 거예요. 두 개인데 첫째, 전답의 대여입니다. 전답. 농지가 대여되면 비과세입니다. 전답이 돼야 돼요. 단위 전답은요, 조심할 게 반드시 작물 생산에 이용돼야 됩니다. 전답이 돼요. 두 번째, 1주택에 돼요. 1주택에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이게 1주택이어도요, 이러면 안 돼요. 국외에 있는 1주택은 안 돼요. 국외에 있는 1주택은 제외. 여기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또 국내에 있어도 국내에 있는 주택이라도 또 국내에 1주택이라고 해도 그게 기준시가가 9억 초과되면 안 돼요.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돼도 안 돼요. 이러면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내에 있으면 뭐가?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가 안 되는 조그만 주택이 이제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등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3번 이제 수익금액 계산인데요. 자, 수익금액 계산은 제 얘기할게요. 자, 수익금액 이제 임대하게 되면 이제 수입액이 발생할 거예요. 수익금액. 수입액은 이렇게 해요. 임대료입니다. 플러스 간주 임대료입니다. 플러스 관리비 수입이에요. 플러스 보험 차익이에요. 네 개를 다 합친 게 임대소득의 수입액인데, 자, 이때 첫째 임대료, 이건 뭔지 알죠? 월세. 월세 합계예요. 월세 합계. 내가 받는 월세 합계. 자, 두 번째 간주 임대료, 여기가 뭐냐? 간주가 무슨 뜻? 인정한다. 그래서 매월 받는 월세도 보겠다는 얘기죠. 어떤 게 있는데, 얘는 이게 뭐냐면, 얘는 속된 말로 하면 보증금을 연이율로 환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연이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다음 관리비 수입. 이 관리비 수입이 뭐냐면, 이제 이 그 주인이 정상적인 관리비보다 더 받아먹은 거예요. 그럼 더 받아먹은 것도 임대 수입에 포함한다 이거죠. 다음 보험 차익이에요. 이 보험 차익은 뭐냐면, 그 임대한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근데 마침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었네. 그럼 보험금을 탈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재 당시에 그 건물의 가치가 20억인데 보험금을 탄 게 30억이에요. 그럼 10억 남았죠. 그 남은 것도 보험 차익이라고 하고 그 금액을 임대 수입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주 임대료인데 분명히는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건물이 되건 주택이 되건 임대하면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 보증금에 대해서 항상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단 이거 빼고. 주택은 제외.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라는 게 없어요. 물론 보증금을 받았어도 주택은 절대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택이 3채 이상 임대가 되면서 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초과되면 이때는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이때는 계산해요. 원래 주택은 간주임대료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임대한 게 몇 채? 3채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이 초과되면 얘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만 좀 기억하면 돼서 주택은 원래 간주임대료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그 금액이 주택의 3채 이상이고 금액이 3억이 초과되면 그때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될 거예요. 뭐 책에 써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2장 양도 소득세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파트고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양도 소득세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